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현재 저희 스튜디오에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북한이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서게 됐는데요. 이게 좀 의도가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한 4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으로서는 어떤 미사일 기술적 발전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더군다나 또 안정적으로 발사했다라는 것을 발표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추가 분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주변국들의 허를 찔렀다. 그리고 지금 지도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스가루 해협, 아오모리현 쪽으로 발사를 했다는데, 저게 스가루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저 스가루 해협을 해서 북쪽 지역으로 아오모리현 쪽으로는 일본 육상자위대 그 주력인 전차 부대가 한 1,800대 이상 배치돼 있는 일본으로서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스가루 해협은 일종의 공해인데, 여기 과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함정들이 2008년도에 이 일대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해서 일본이 당시 굉장히 격앙을 한 적이 있어요. 역설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가 이 중국으로 이 동해상으로 태평양상으로 어떤 대양 해군을 진출할 때 이 상공을 했는데, 여기가 전략적으로 이 주일미군이 증원할 때 이쪽 방면으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억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과시를 한번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일본 열도를 보냈을 때 우리는 지금 그걸 방향을 바꿔서 앞서 언급하셨듯이 괌 타격 위협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린 충분히 이런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그 NHK 보도가 지금 3조각으로 낙하했던데, 이것이 파편인지 실제 북한이 의도한 바로, 저는 뭐 이 좀 확산탄 개발, 탄도미사일을 확산탄으로 해서 이렇게 자탄 분리 방식으로 해서 이게 타격하는 무기체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실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3조각이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넓은 범위로 낙하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사흘 만에 다시 도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준비를 했는데 조금 전에 나갔죠. 처음으로 일본 상공을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앞서 우리 취재 기자가 이야기했던 화성 북극성 2형 1개연성 하나하고 화성 12형 하나고, 작년에 거의 실패로 규정지었던 무수단급 미사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혹은 노동미사일 개량으로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 있고, 무수단급을 어떤 성능 개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발사를 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저희 한 발에 돈이 얼마인데 함부로 쏘겠습니까? 그런데 그 2가지 측면은 앞서 얘기했던 기술적 목적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발사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지금 3가지 종류, 아니면은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안 됐던, 혹은 화성 13형 1개연성,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한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은, 빠르면 오늘 아침에, 그러는데 빠르면 이런 시간이면 오늘 오후쯤 북한 조선중앙 TV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선전 방송을 내보낼 수 있죠. 그럼 거기에 그 영상을 보면은 저것이 어떤 형태의 미사일이다라고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발사 장면도 공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오늘 오전 5시 57분에 발사를 했습니다. 2,700km를 날아서 일본 상공을 통과를 했는데요. 평양시 신안에서 발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울을 하고 평양의 그 지리적 생김새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강북을 나누지 않습니까? 평양도 역시 대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강구역, 이렇게 금수산구역 이런 식으로 지명을 나누는데, 지금 말씀하신 순안은 그 북쪽, 강북, 우리로 말하면 평양 강북 방면에 있는 외곽에 있는 건데, 과거 우리 김포공항 있듯이 수도 서울에 있는 그런 개념에 인접한 공항이 있다. 우리가 평양 국제공항이고, 과거에 보면 거기 전투비행장도 있고, 거기서
발사했을 개연성이 큰다. 그러니까 거기서 발사를 했다라는 얘기는 이동식 발사대를 갖다 놓고 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미사일을 쏘면 동해상으로 쏘면 이 동해바다 가까운 곳에서 발사를 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사실 순환을 여쭤본 이유가 약간 평양 그러니까 이 동해바다랑 조금 먼 쪽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북한의 어떤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과거에 뭐 그 인근의 평북 구성면, 구성리 내륙에서 많이 쏩니다. 많이 쏜 이유가 두 가지죠. 자기들은 북한 내륙을 관통을 해야 되겠죠. 낙하하면 북한 주민들 피해를 가겠죠. 일단은 우리는 김정은 정권 특성상 북한 주민들 희생하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가장 큰 거는 우리는 기술적 의도를 진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할 때는 동해상 쏘면은 훨씬 많이 날려보내야 되는데 네. 실제 이 오늘 순환 비행장에서 보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위도상으로 볼 때 아마 나진쯤 될 겁니다. 나진 네. 방면까지 거기가 직선거리로 한 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500km 이상을 날아갔다. 자기네 영해 그리고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서 거기 또 모자라서 일본 아오모리현 일본 열도를 지나서 갔다. 그런데 만약에 저것이 어떤 직선상으로는 거기가 가장 북한으로서는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기술적 조건, 환경적 조건이 가장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크죠. 다만 그걸 방향을 갖다서 남쪽으로 해서 남서쪽 방면에서 도쿄 이론으로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건 굉장히 이 일본 정부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올 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일본 영토를 상공을 지나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 일본으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발 아닙니까? 일본에 좀 예상되는 반응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안보 주권이 침해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모든 걸 강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아베 정부 들어와서 일본이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전쟁이 가능한 나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다시 재무장, 이른바 군국주의화 길을 가고 있는데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죠. 아베 정부 들어서서 우리는 사드 배치 때문에 종말 단계 때문에 사드 배치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보다도 상당히 상승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샘 미사일 체계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지스함에 장착을 해서 26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비용이 강조인데 그걸 어찌됐든 간에 아베 정부가 일본 육상자에 앞서 제가 일본 전차부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전차부대 예산안까지 30% 삭감하면서 그거를 이지스함에 샘 미사일 체계를 구축을 했거든요. 이걸 다시 육상 미사일 체계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아베 정부의 의도인데 이것이 대수가 더 많아지고 이런 형태로 갈 수 있겠죠. 네. 조금 전에 그래픽이 나가긴 했는데 일본 지역에 이렇게 상공 지나가면서 실제로 그곳에 있는 몇 군데 일본 계신 분들 또 실제로 이렇게 피난을 가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죠. 네,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사실은 이제 꼭 어떤 저런 군사적뿐만 아니라 일본은 이제 재난이 많으니까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침착하게 훈련. 일본은 지난달 화성 14형 발사했을 때도 도쿄 시내 전체를 세웠어요. 네. 네. 그 정도로 훈련 대응 속도인데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로가는 사실은 최근에 민방위 훈련을 했지만 동참하는 의지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이게 결국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아서 굉장히 우리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김주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본 반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게 처음이라면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방금 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가 관방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이 오전 5시 58분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6시 12분쯤 이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홋카이도 동쪽으로 1180km 정도 떨어진 태평양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항공기나 선박의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라며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단호히 비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관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돼 이번 미사일 발사의 의도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방송들은 일제히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자위대가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파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즉 요격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방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발표하면서 건물과 지하로 피난해달라고 반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토호쿠 지방 신칸센 일부도 운행이 한때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김주환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가 끝났다고는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일단 어떤 대북 규탄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잠시 뒤에 국방부 합참의 그 장군급 인사가 아마 그 어떤 북한의 대북 규탄 성명을 직접 발표하는 거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아마 시간이 10시 좀 넘어서 입장 정리가 돼서 그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NSC의 회의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초 지금 그리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흘 전에 도발을 하고 오늘 또 도발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 훈련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내 북한의 입장에선 대내적으로 북한군 사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대응 차원에서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건 대외적으로는 자신들을 아무리 옥죄어도 제재 국면을 해서 옥죄어도 우리는 끄떡없다.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이른바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정 철학이 자강력제일주의입니다. 스스로 힘을 키워서 모든 걸 해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는 소비재도 중국산 쓰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것이 군사적으로 저렇게 강도 높게 어떤 비대칭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을 하지만은 사실 체제 내부에서는 이완 현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난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북한의 휴대폰 가입자 속도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130만 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일부 이야기에 나오는 거면 600만 대 이상 보급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휴대전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외부 정보 유입이 굉장히 많이 쉽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쉽게 단속을 못하고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평양 시내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체제 이완론자라든가 어떤 북한 입장에 봐서 또 불순물자 같은 거를 이렇게 체포를 해서 평양 다른 지방으로 보내는 그래서 평양 인구가 한때 360만 명이 됐는데 두 가지 치면 한 200만 명으로 인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내내적으로는 이렇게 피폐화되는 그런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 미사일이 거의 3,000km 가까이 되면서 이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IRBM이라고 현재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고도를 보면 한 550km 정도 되거든요. 혹시 더 멀리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ICBM으로 좀 분석을 할 수도 있는 지금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준점을 우리 미국 기준에 따지면 5,500km 이상을 날아가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한 4,000km 이상 날아가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혈때는 IRBM을 개연해서 2,700km가 났다는데 이것이 사실은 일본 열도를 지나서 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 어떤 그 연료량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해서 감안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550km를 발사했다라는 거는 이제 실제 사거리로 실제
이 실전에서 쏘는 방식으로 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550km면 대기권을 일부 벗어납니다. 일부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 앞서 NHK 보도의 세 조각의 형태가 재진입 기술 관련의 어떤 성능 개량으로 해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개연성이죠.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최근에 김정은이가 화성 14형 발사를 굉장히 공개 행보를 자제했다가 화학재료연구소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네. 거기서 방문해서 고체 연료에 기반한 새로운 신무기를 북한 관영 매체 표현대로 하면 꽝꽝 많이 만들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네. 했는데 여기에서 이 어떤 기술적 그 발전된 거를 보고를 받아서 그거를 오늘 아침에 새로 실제 테스트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때 관련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재진입 기술 탄도 보호 탄소 형태의 이런 사진들이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유형을 어떤 했을 개연성.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도 550km인데 400km 이상 날아가면은 실제 대기권은 일부 진입을 한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무 3 800km 나가는 그 어떤 우리도 대응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800km 그 정도 날아가도 대기권을 일부 이게 진입을 했다가 빠져나오는 국면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2,700km 고도 550km는 대기권을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2,700km를 날아갔다라는 건 이건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고 역시 일본 정부 역시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죠. 네. 말씀하신 그 재진입 기술 관련해서 이 발사체가 나눠진 게 만약 실제로 그 재진입 기술 관련된 그런 물체들이었으면 뭐 조금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ICBM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꼭 재진입 기술을 ICBM하고 볼 필요는 없어요. 저희 중거리 미사일에도 재진입 기술을 발사를 해서 이게 재진입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지구가 동그랗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그렇기 때문에 포물선 형태로 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이것이 ICBM이나 IRBM을 더 짧은 거리라면 고각 발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거의 70도 이상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낙하할 때 낙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네. 낙하 속도가 마하 20 이상 유지되고 6,000도 이상 고유라면 재진입 기술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마하 20이면 역설적으로 현재 대응 무기 체계로는 요격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네. 네, 김주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정은이 기술 개발 관련해서 지시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서 추가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어제 국가정보원이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 리포트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지시에 따라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던 풍계리 핵실험장. 국가정보원은 2번과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고 지난해 굴착을 중단한 4번 갱도도 지난 4월부터 다시 준비에 나선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2,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이며 4번 갱도에서도 올해 4월부터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에는 내부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해 전면전과 선제 핵 타격 위협을 외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상교육과 불만 세력 색출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보위성이 체제 불만자를 색출하고 평양 시내 정가자와 무직자를 추방하는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은 안보리 제재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수출이 철저히 금지되면 북한의 외화 수입이 해마다 10억 달러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부 수집 기능을 없애는 대신 해외, 대북, 대테러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 재배치도 단행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김주환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리포트 안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또 북한의 정부 기조가 그 자강력을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의 기조를 보면 대화와 제재 투 트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먹히지는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 공산주의자들의 대화 방식을 사자형 대화라 그럽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과거 임동원 전 안기부장이 쓴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보면은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대화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보는 거죠. 대화 자체는 좋죠. 말로 하는 건데 그런데 두 가지 모순이 있다. 대화에 대한 어떤 그 한계 사항 설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대화 방식은 상인형 대화, 꼭 하나 차선책을 만들어 놓고 대화를 한다. 그러니까 대화론 자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북한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부 학자들은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가정 내 불화라든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혼하고 이런 부분도 대화로 다 막으면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논리 비약을 하는 학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뜻이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대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화 기조도 무조건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면은 도와줘서 어떤 같이 공영 공생할 수 있는 한반도 번영으로 가겠다라는 그 최종 목적인데 사실은 김정은이 체제에서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사실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네. 예,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김주환 기자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를 연결해서 이 북한이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의도는 무엇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29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이 탄도 미사일, 최대 고도 550km로 약 2,700km를 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미사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사정 거리로 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중에서 노동미사일은 1,300km까지니까 노동미사일 아니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인데 그동안 이제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미사일 중에서 고체연료 미사일이 있습니다. 북극성 시리즈, 그 북극성 2형일 가능성. 그리고 오래전부터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무수단 미사일, 거기 이제 한 3,500km까지 날아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 5월 14일 날 발사해서 2,111km까지 올렸다가 787km까지 날렸던 미사일이 있습니다. 바로 화성 12형. 이 화성 12형을 가지고 김낙겸 북한의 그 전략군 사령관이 괌을 포위 사격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미사일이 바로 화성 12형인데 사정거리로 봐서는 2,700km를 날아갔으니까 이 세 가지 미사일 중 하나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중에서 북한이 가장 자신 있는 미사일을 쏘았을 텐데 사실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 여러 번 했지만 발사 성공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 2형도 이제 발사 성공 한 번 했고요. 화성 12형도 한 번 성공한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그 아오모리, 이와테, 홋카이도 이 세 개의 현을 지금 통과 그 중에 하나를 통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상공을 통과를 시킬 정도면 북한이 상당히 신뢰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동안 이 방금 말씀드린 무수단이나 화성 12형 그 북극성 2형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쌓을 만큼 많은 성공을 한 미사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봐서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 주변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그 오만한 그런 행태도 같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NHK에서는요, 북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그 재도립 과정에서 고열과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폭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도립을 할 때, 대기권으로 재도립을 할 때는 한 7,000도 가량의 열도 견뎌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마찰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선을 그리면서 아주 그 나사처럼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마찰과 원심력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쪼개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대대적인 선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 개로 쪼개진 것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어느 지역으로 쪼개져서 날아갔다면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 가능성은 약간 낮지만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아까 우리 YTN에서도
도표를 만들어서 그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중간에 스가루 해협을 통과하는 그런 선을 그어놨던데요. 스가루 해협이 아니고 만약 아오모리나 이와테 현을 지나는 그런 궤적을 그었다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아오모리나 이와테 정도의 그 경계선 지점이 있습니다. 저 지점을 지나면 목표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2,700km만 날아가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저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쭉 날아가게 되면 저게 뭐 북쪽으로 날아가니까 아마 뭐 알래스카나 캐나다 또는 미국의 시애틀 이런 북부 지역으로 연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구는 굽니다. 둥그렇죠. 그래서 저 지역으로 날아가면 하와이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으로 일직선으로 7,000km를 직선으로 쭉 바로 날아가면 하와이, 호놀룰루가 나옵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서 괌을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하와이를 공격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도발적인 메시지를 미국에게 동시에 준 그런 발사 궤적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 괌뿐만 아니라 더 먼 곳도 의도적으로 타격할 수 있었다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 26일 기대령에서 이 세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 만의 도발입니다. 북한의 오늘 도발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대령에서 세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을 때 미국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죠. 북한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대화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미국의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할 수도 있었던, 왜냐하면 화성 12형의 최대 사정거리 한 6,000km 정도라고 했으니까 하와이를 공격할 수도 있었던 그런 궤적을 그리면서 괌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했던 그 미사일일 수도 있는 이런 도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보다는 어떤 그 당분간은 좀 더 미국과 경쟁 관계를 좀 더 이루어 나가겠다. 그렇지만 미국의 공격은 그 가능성을 결코 높이지 않는 아주 아슬아슬한 출타기 고개를 하면서 미국의 공격은 받지 않으면서 미국과 경쟁 구도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났고 또 일본에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그 상공 550km를 날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그동안은 뭐 북한이 화성 12형, 화성 14형 쏠 때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EG를 에 낙탄이 되었지만 이번에 아예 일본 영공을 통과를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일본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이것을 가지고 일본의 그 보통 국가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들을 무장할 수 있는, 또 제도적으로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아이템으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따라서 북한의 이런 그 섣부른 그런 도발이 자신들이 그렇게 배격한다고 하는 그런 일본의 강력한 군사 대국화를 역설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매국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네. 현재 한미 연합훈련,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기간인데 이와 관련한 대응이라고, 이 도발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민관군 합동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비상사태, 군대는 전쟁을 하고 또 그 관청, 즉 그 행정부는 이제 지원을 하고 민간인들은 대피를 하고 하는 훈련을 일주일 동안 했었어요. 뭐 그렇지만은 23일날 민방위 훈련할 때 국민들의 참여도는 굉장히 저조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훈련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훈련의 막바지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쏘았고요. 어제부터는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이제 관과 민은 빠지고 군만 전쟁 시뮬레이션 연습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전쟁 시뮬레이션 연습은 거의 전쟁을 끝나는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다 토탈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김정은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김정은을 사살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귀결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네들의 최고 지도자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은을 사로잡고 생포하고
사살하는 그런 훈련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순환 비행장에서 쐈다라고 하는 것은 평양에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군 전력들이 한반도 주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장시간 동안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기는 부담스러울 테고 그래서 치고 빠지기식으로 순환 비행장의 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참관한 후에 바로 벙커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 9월 9일 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 그 5차 핵실험의 지진파, 우리 기상청 발표로는 지진파 5.0, 그리고 지중해 지진센터, 그리고 북미 지질연구소 발표로는 지진파 5.3이었습니다. 우리 기상청 발표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10킬로톤 정도라고 평가를 했지만 네. 사실 5.0이라 하더라도 한 30킬로톤 이상의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0킬로톤 그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조금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해왔다라고 의도적으로 억제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한 30킬로톤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네. 북미 지질연구소나 지중해 지진센터의 발표대로 지진파가 5.3이었다면 최대한 80킬로톤 정도가 되는 강력한 핵실험을 작년 9월 9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은 자신들의 희망과는 달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미사일 발사 실험과 더불어서 9월 9일 즈음까지 핵실험, 추가적인 핵실험, 어제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이 2호 경도, 3호 경도에서 풍계리의 2호 경도, 3호 경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맞춰 있다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추가적인 강력한 핵실험, 지진파 5.3보다 작년에 보여줬던 지진파 5.3보다 훨씬 더 큰 위력을 보여주는 지진파 5.5 이상 정도의 핵실험을 보여준다면 이건 100킬로톤 이상의 핵폭발 위력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핵실험을 동시에 보여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는 정말 미국이 설정한 공언하고 있는 그 레드라인을 넘어서서 미국의 대북한 선제 타격, 정밀 타격 뭐 이러한 것들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이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핵위협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청와대에서는 아침 7시에 NSC 상임위를 소집을 했는데요. 40분 만에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결과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최초에는 그 NSC 그 회의에 참석을 하시려고 하다가 불참을 하셨다고 하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한 행위다,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이번 도발이 마지막 그 어떤 단계가 아니고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해서 뭔가 메시지를 남기면 우리 정부의 어떤 그 입장 그리고 대응 이 폭이 어떤 그 유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고 정의용 실장 주관으로 NSC를 함으로써 아직도 우리 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여러 가지 그 도발이나 행위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유 가능성을 좀 남겨뒀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일관된 목소리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의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 제재 의지 그리고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진행 중이고요. 또 사드 배치, 유엔 안보리 결의도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북한에게 가장 아픈 제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엔 안보리 이번 제재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석탄을 비롯한 이 지하 자원의 반출이 제한이 되고 또 이제 해외에 송출되어 있는 또 달러 유입 창구의 하나인 해외 인력 수출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것들이 지금 기존에 북한이 견뎌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제재인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나라까지도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어떤 제재까지도 지금 같이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제재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2,700km를 날린 이 장거리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보여줬고 핵 탄도는 이미 수십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 공공연한 사실로 지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란에게 2010년도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즉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군사적 제재를 동시에 압박을 진행을 한 후에 무려 5년이 지나서 이란과의 핵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요. 그래서 북한에게도 시간이 많다면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런 제재, 또 군사적 압박 이런 것들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설정한 그 레드라인에 따르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과연 북한이 아프지만 떨치고 나와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냐,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 이 정세는 대화의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이 대화의 국면으로 가는 모양새를 취한 이 명분을 가지고 할 만큼 했다, 노력할 만큼 했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그 조치에 들어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본다면 우리 정부가 또 NSC 오늘 회의를 했겠지만 이 한반도 정세, 전쟁의 도화선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우리 정부의 그런 슬기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해서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의도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쪽으로 저희가 또 특파원을 연결해서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주 워싱턴에서 본격적인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김기봉 특파원. 네, 김기봉입니다. 미국이 일단 북한의 발사 사실은 공식 확인을 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도 내놓은 상태입니까? 네, 미국은 일단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그 궤도가 일본을 넘어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메니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쏜 미사일 확인 결과 일본 열도를 넘어서 비행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미 항공 우주방위사령부의 판단을 인용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북미 지역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발에 대한 정책적인 반응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두고 보겠다는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무거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반응이 신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앞서 북한이 지난 26일 쏜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조율했는데요. 임성남 외교부 차관이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사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북핵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가 끝나자마자 북한이 또 도발을 한 셈인데요. 임 차관은 조금 전에 오늘 도발로 인해 미국의 태도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 차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섣불리 이야기하면 잘못 이야기할 것 같다며 충분히 논의가 된 뒤에 입장이 나올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정권 창건일인 다음 달 9일 전후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예상보다 빨리 또는 예상하지 못한 도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번 도발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메스트 국가안보 보좌관을 이번 주 워싱턴에서 잇따라 회동합니다. 지금까지 양국은 북한을 압박하되 대화로 불러낸다는 기조를 논의했지만 북한이 또 도발을 함으로써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도 북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에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북핵 관련 문제를 언급하겠죠. 사실 그 유엔 사무총장이 언급을 했죠. 북한의 인권과 북핵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70대 유엔 총회가 9월 12일 날 뉴욕에서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참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조 연설도 신청해 놨다 이렇게 외신 보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것이 갖는 뭐냐면 굉장히 북한의 선전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자신들이 왜 핵을 보유하고 했는지 그런 강변. 오히려 유엔 총회가 평화를 논의하는 것에는 북한의 선전장을 장소를 제공해 주는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금치 못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북한은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일입니다. 구구절이 있고 그다음에 다가오는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 일대까지 앞서 여러 가지 신인균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긴장 강도를 굉장히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긴장 강도를 유지를 한다라는 것은 김정은으로 있어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협상장으로 나갔을 때 얻어낼 수 있는 북한의 얻어낼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다.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는 이건 벼랑 끝 전략의 한 행태다. 그런데 북한은 반드시 자신들이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지만 본인들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려는 것은 절대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최대의 긴장 강도를 했는데 형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화를 나와라.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의 대화장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는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 과거에 1964년도 중국이 핵실험을 성공하면서 1979년도 1월 1일 날 미중 대사급 외교를 때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오래전 얘기가 사실은 그 과정의 행태를 당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협박 공갈을 하고 동폭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미국 서부에 도달할 수 있다. 동부에 이런 어떤 핵 위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 수교로 있기 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 큰 틀에 봤을 때 이것이 북한이 그대로 이용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